미국과 유럽 사이에서 그린란드를 둘러싼 인식 차이가 커지면서 북대서양 군사동맹 내부의 긴장감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안보와 전략 자산의 관점에서 그린란드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해왔고, 유럽 국가들은 주권과 동맹 내 합의 원칙을 앞세우며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세 압박과 외교적 경고가 오가며 동맹 내부의 신뢰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단순한 외교 마찰을 넘어 군사적 계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은 동맹 내부의 균열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시 상황을 가정한 방위 체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평시 훈련 중심이던 군사 계획은 실제 전쟁 발발 시 즉각 가동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병력 이동과 보급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를 수립했고, 철도와 교량 같은 핵심 인프라를 군사 수송에 적합하도록 보강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발생할 경우 수십만 명에서 최대 100만 명 규모의 병력을 단기간에 동부 전선으로 이동시키는 계획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러시아의 위협 인식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수년간 경제 구조를 전쟁 지속이 가능한 체제로 재편해왔습니다. 대규모 군수 생산과 인력 동원이 이어지며 장기 충돌을 감내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약 100만 명 수준의 사상자 규모는 국제사회에서 자주 언급되는 수치이며, 이는 전쟁이 러시아 사회와 정치에 미친 부담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동맹 내부에서는 집단방위 조항의 실효성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집단방위 조항은 한 국가에 대한 공격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실제로 발동된 사례는 2001년 대규모 테러 이후 단 한 차례뿐입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조항은 상징적 억지력으로 기능해왔지만, 실제 위기 상황에서 모든 회원국이 동일한 수준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러시아가 동맹 전체와의 전면전을 감행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러나 발트해 인접 지역 등 동부 전선에서 국지적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은 충분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발은 집단방위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시험하는 성격을 띨 수 있습니다. 만약 대응이 지연되거나 분열된 모습을 보일 경우 이는 추가적인 긴장을 부를 수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 역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는 전쟁 발발 시 군이 민간 자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주택, 차량, 선박기계,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을 국가 방위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시민들에게 사전에 알리는 조치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안내는 약 13,500건 규모로 발송됐으며, 전시 동원 체계에 대한 사회적 준비를 의미합니다. 북극 지역을 둘러싼 전략적 경쟁도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와 자원 그리고 군사 거점의 가치는 기후 변화와 함께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린란드와 인근 제도는 이러한 맥락에서 주요 요충지로 평가됩니다. 한 지역의 영향력이 변화할 경우 다른 강대국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 질서의 중심축이 서서히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단순히 두 나라 사이의 무력 충돌에 그치지 않고 주변 지역과 강대국들의 전략 계산을 동시에 흔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쟁을 빠르게 종식시키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실제 전황은 쉽게 마무리되지 않고 있으며, 그 사이 미국의 외교적 관심은 다른 지역으로 분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중간선거와 같은 국내 정치 일정과 함께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압박이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이 제기됩니다. 러시아와 전통적으로 가까웠던 국가들에서 동시에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남미에서는 반미 성향의 정권이 심각한 정치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과거 러시아의 외교적 후원과 군사적 지원에 일정 부분 의존해왔지만, 러시아가 전쟁에 집중하면서 실질적인 개입 여력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자국 인근 전선에 모든 외교적 군사적 자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기에는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공백은 미국에게 전략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미와 중동은 미국이 오랫동안 자국의 전통적인 영향권으로 간주해 온 지역입니다. 러시아의 개입 여력이 줄어든 틈을 타 미국은 기존에 강경하게 대응해왔던 정권들에 대한 압박을 다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국가의 문제라기보다는 강대국 간 세력권 경쟁의 연장선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정치의 작동 원리는 점차 규칙 중심에서 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제 규범과 제도가 외교의 기준이 되었지만 현재는 군사력과 경제력이라는 실질적 힘이 규칙을 정의하는 양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은 서로의 핵심 세력권을 인정하는 대신 그 경계선 안에서는 배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20세기 중반 강대국들이 전후 질서를 재편할 때 사용했던 방식과 유사한 측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유럽의 위상 변화도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안보적 우려로 인해 군사 동맹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 국가들의 정규군 병력 규모를 보면 주요 국가 대부분이 20만 명 이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러시아는 약 130만 명 수준의 정규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총동원 체제로 약 90만 명 규모까지 병력이 확대되었지만 전쟁 이전에는 약 20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유럽이 단독으로 러시아를 억제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군사비 지출에서도 비슷한 구조가 나타납니다. 북대서양 동맹 전체 국방비의 약 70%를 미국이 부담하고 있으며 유럽 국가들은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 대비 5% 수준까지 끌어올렸음에도 여전히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이 동맹 체제를 스스로 해체하거나 미국과 정면으로 대립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북극 지역이 새로운 전략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북극권에는 총 8개 국가가 인접해 있으며 이 중 북극해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직접 보유한 국가는 미국,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러시아 5개국입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은 해안선으로부터 약 200캐리 즉 약 370km까지 설정되며 해당 구역 내 자원 개발 권리는 연안국에 귀속됩니다. 북극 해저에는 석유 약 13%, 천연가스 약 30%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히토리와 핵심 광물도 대량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북극을 국가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아왔습니다. 북극 항로를 통한 연간 물동량은 약 4천만 톤 수준에 이르며 러시아 전체 수출의 약 11%, 국내 총생산의 약 8%가 북극권에서 창출되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북극권 국가들의 경제 기여도는 대부분 0%에서 1%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군사적 측면에서도 러시아는 북극권의 상시 주둔 기지 32개를 포함해 레이더 기지와 비행장 등을 합산하면 약 500개에 가까운 군사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극 협력 체제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놓였습니다. 러시아를 제외한 북극권 국가 대부분이 군사 동맹에 속해 있으며 전쟁 이후 공동 협력이 중단되면서 러시아는 북극 개발을 새로운 파트너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북극 항로와 자원 개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북극에서 약 1800km 떨어져 있지만 스스로를 준북극 국가로 규정하며 장기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에게 또 다른 도전이자 기회로 작용합니다. 이미 알래스카를 보유한 미국은 북극에서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려 하고 있으며 북극을 안보와 자원 경쟁의 핵심 무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동맹 중심 접근과 달리 미국은 경쟁국과의 협력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며 북극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동맹국과의 관계보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외교 노선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